청소년 복지론 12주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한 가지 볼 텐데요.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학교 사회복지에 관심뿐만이 아니라 교육에서도 물론 관심의 영역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관심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자료나 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교했을 때 많이 이제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바랍니다. 잠도 못 잤고 밥도 못 먹었고 죽고 싶은 데도 있고 그냥 옥상 가면 직업이 다 끝나겠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도시킨 애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학교 폭력. 그리고 학교 폭력 그 후. 아이들에겐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레이션이나 제목에서도 의미하는 바처럼 이게 학교 폭력이 뭐 다쳤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하면 끝. 뭐 폭력의 문제가 그렇게 끝나지가 않죠.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할 뿐더러 그것이 학교 적응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이 동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가족의 전체 문제가 되는 과정들을 보기 바랍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이 학교가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이라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 폭력의 현실과 아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의 한 주택가. 작년 5월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명원의 집입니다. 늦은 오후 아들의 간식을 챙기는 엄마. 응? 수박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창문 활짝 열어놔. 더워. 창문을 꼭 닫아놓고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가 들어와도 명호는 시큰둥합니다. 작년 여름에 학교를 그만둔 이후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명호. 엄마와 아들은 하루 종일 한 집에 같이 있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지 오래입니다. 내가 계속 방 안에만 있으면 네. 어머니도 답답하시겠어요. 시끄러운 거 이제 습관이 돼서요. 오히려 나와가지고 있으면 더 불안해요. 왜요? 부딪힐까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따가 이거. 밖에 나가는 게 싫다며 집으로 숨어버린 명호는 집안에서도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일어나지? 일어나. 마지못해 일어나는 명호. 엄마 성화에 못 이겨 밥을 먹으러 나오나 했더니 안 먹을 거니? 밥만 챙겨들고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남도 아닌 가족인데 명호는 엄마와 눈 한 번 제대로 맞추질 않습니다. 보통 밥 먹을 때는 방에 들어가는 건가? 점심 먹으면은 같이 먹어야 돼서 그냥 방에서 먹는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그냥 방에서 먹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지는 않아요. 뭐하는 짓이냐. 난 식구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이 해갖고
억울하다서 행복하게 살아도 시원찮아 파네요. 가족과의 소통도 세상과의 소통도 모두 거부한 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명호. 명호는 왜 세상이 싫어진 걸까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빠가 없다고 왕따를 당했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너는 왜 아빠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저를 막 대하는데 어리니까 거기에 막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학년 때는 딱히 애들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왕따를 시키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냥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왕따 당했으니까 난 그대로 왕따야.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친구들의 따돌림 속에서도 명호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교내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도 진학했습니다. 기분은 되게 좋았었어요. 아, 이제 나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나한테도 이제 새로 변할 기회가 오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다 좋았었어요. 학교 생활도 좋고 친구들도 다 좋고. 입학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같은 반도 아닌 아이들이 명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집단으로 때리는 아이들에게 명호는 저항 한 번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심하게 맞은 곳은 얼굴 부위였습니다. 사건 당시 명호를 진찰했던 의사는 명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코 기저 부위에 골절로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요. 많이 부어 있습니다. 예, 오른쪽이 많이 부어 있고 코 주위에도 코 안에도 부어 있고 코피가 많이 났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마 그때 많이 멍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대부분 맞은 애들은 눈도 부어 있고 코도 많이 부어 있거든요. 당연히 외상은 있는 거고요. 보니까 얼굴이 눈을 못 뜨고 코가 부으니까 이제 코뼈가 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놀라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바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하고 이제 학교에도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다고 또 가해자 애들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맞아서 다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엄마는 그보다 더 분하고 원통한 것이 학교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결과 통보서 지네끼리 해놓고 결과 통보서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피해자 없이 회의를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피해자, 가해자 똑같이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치료 때문에 결석을 한 학생에게 출석 일수가 모자라 유급 처리가 된다는 통보까지 해왔습니다. 아니 왜 내가 그 진단서를 끊어서 애가 그 타당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학교를 일부러 안 가느냐, 치료 목적으로 내가 선생님이 써준 진단서까지 어떻게 내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이따위 짓거리를 하느냐. 뭐 유급 처리고 뭐고 의료에도 시원찮을 판에. 학교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 뭐 학교 규정이 그런데 어떡할 거냐고. 학교 규정 어머니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잖아요. 사건 이후 반 아이들에게 또다시 따돌림을 당하던 명호는 결국 입학 후 3개월여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책방으로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법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다 해고 하소연하고 저기다 하소연하면 될 줄 알았죠. 학교에서 약 올리더라니까요.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시라고. 명호가 당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평범했던 명원의 가족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누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3학년 아예 건물이 따로 있어요. 1, 2학년이랑. 그리고 마주칠 일도 없거든요, 아예.
밥 먹는 시간이나 등교 시간, 뭐 한교 시간 다 달라가지고 와줄 시간이 없는데 저한테까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합의금 챙기려고 들어오는 더러운 새끼라고 막 그런 식으로 소문이 돈다고 친구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위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못 이겨 누나도 학교를 그만뒀고 명호와의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1년째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의 벽을 쌓아버린 두 아이들 사이에서 엄마는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나도 포기를 했나 봐요. 그 애들한테. 그 기대치가 그만큼 떨어졌나 봐,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에휴. 자식이 희망이고, 응?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다라는 게 얼마나 그 왜 괴로운 일이냐. 제작진은 명호를 어렵게 설득해 심리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와 심리 분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중복되어진 영역이 많은데요. 그래도 심리 상담 분야가 우리와 동일한 분야는 아니어서 상담에 관한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에 관한한 임상 심리사들이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우리도 상담을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심리 상담 센터에 클라이언트를 의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물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필요하다면 의뢰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명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명혼의 가족 그림. 그런데 명호의 그림에는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 그림에서 얼굴을 안 그렸잖아요. 얼굴을 안 그린 거는 대인관계 안 되는 거고 감정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 이제 서로가 다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친밀감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호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거를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가슴속 울분을 쉽게 토해내지 못하는 명호. 그렇지, 너무 잘했어. 다시 한번 시작. 아주 잘했어. 그래.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후 1년. 명호는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잘못 살아온 느낌? 너무 제 자신이 약간 초라하게 느껴져서 남들이 볼 때도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제 스스로라도 자신감을 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학교 폭력 그 후 또 다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많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사회복지사이거나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이 청소년에 관련된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뭐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물론 지금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그런 관점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기 바라는데요. 나라면 일단 첫 번째는 자료 수집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분쟁이 있을 때 한쪽 편 얘기만 들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족의 상황, 이 클라이언트의 상황만 듣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훨씬 더 많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가족의 지금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을 떠나서라도 이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누나와 이 남학생의 경우에 학교를 중퇴하고 지금 특별한 역할 없이 지내고 있는 건데요.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게 그리고 지금 특별한 역할이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라는 건 뭐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뭔가 적절치 않아서 이걸 어떻게 적절한 방향으로 전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만약에 학교로부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면 사회복지사는 옹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장을 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주장해 주는 것, 대변해 주는 걸 우리가 옹호, 대신 주장해 주는 걸 옹호라고 하는데 지금 엄마가 그 학교로부터 상당히 억울한 지금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객관적인 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판단된다면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 하나 옹호, 대신 주장해주고 변호해주고 이런 옹호자 역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더 다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